지난 시간에 프란시스 베이컨이 감각을 격상시키고 이성을 제자리에다가 갖다 놓으려고 하는, 이성이 너무나 과장되게 능력이 과장되게 알려져 있고 감각은 철저히 무시하는 쪽으로 합리주의적 형이상은 되어 있었죠. 특히 이제 플라톤의 경우에. 그런데 그 전통을 계속 이어받아서 신학조차도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 신플라톤주의 아니면 신아리스토텔레스로 되어 있는 그런 신학을 철학을 스콜라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제 감각을 상대적으로 격상시키고, 절대적으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만 격상시키고 이성을 제자리로 돌려보낸다. 두 개가 다 있어야 되지만 이성을 너무 과도히 중시하게 되면 이 바깥 세상에서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보고 듣는 것들을 경시하게 되고, 머릿속에서 사변적으로 짜내는 것, 지어내는 것,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러면은 공자가 말한 대로 거의 사이불학, 생각만 하고 경험해서 배우지 않는 일이 벌어져 가지고 대단히 위태로운 이론이 만들어진다. 이제 플라톤 철학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 극동에서는 성리학이 그따위 식으로 되어 있었다. 물론 근세 초에는 칸트도 그냥 그따위 철학이에요. 이 세 가지 철학은 베이컨의 정신으로 보면 다 타파돼야 될 그러한 철학이다. 그런데 감각은 이성에 비해서 오류를 범하지 않는가? 그건 아니고, 감각도 이성처럼 오류를 범하지만 감각은 스스로 또 그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다른 감각에 그냥 교차 체크가 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류를 덜 범하고 또 범하는 오류도 스스로 교정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성은 스스로 오류 위험을 늘 안고 있어서 오류를 범하지 않는 유일한 조건은 감각을 존중해서 이성이 사용될 때만 그 이성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이성은 스스로 오류를 교정할 능력이 없어요. 한번 그 방향으로 생각하면 몇십 년이고 몇백 년이고 그따위 식으로 생각해서 2000년을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고, 옛날 공산당 같은 경우는 합리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공산주의자들은 무오류라고 생각해서 70년 동안 인민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그랬었죠. 빈곤에 빠뜨리고. 그래도 반성하지 않아. 자기 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내용을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베이컨이 그걸 지난 시간에 조금 읽다 말았어요. 처음부터 다시 1108페이지 인용문, 과학이 필요로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유진이가 다시 읽어보세요. 네. 과학이 필요로 하는 것은 경험을 별도로 분리시켜 이것을 분석하고 적절한 배제와 배척의 토대 위에서 필연적 결론을 형성하는 귀납의 형식이다. 우리는 감각 자체의 정보들을 면밀히 조사하는 방법이 많다. 감각들은 종종 기만하지만 그 자신의 오류의 증거도 주기 때문이다. 감각들은 두 가지 면에서 결함을 지닌다. 모든 감각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기만할 수 있다. 첫째, 감각들이 건강하고 거의 방해받지 않을 때조차도 온전한 물체의 희소성 때문에, 또는 그 부분들의 극소 크기 때문에, 또는 거리나 물체의 느리거나 빠른 속도 때문에, 또는 객체가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인간의 감각들을 피해 나가는 사물들도 많다. 자, 우선 물체가 온전한 물체인데, 물체는 온전한데 그게 너무 희소해. 그냥 냄새 같은 게 너무 옅으면 우리는 못 맡게 되죠. 또 소리가 너무 작아도 못 들어요. 소리는 들리는 건데 우리는 못 들어. 개가 듣는 걸 우리가 못 듣는 경우도 많고, 어느 정도 초저주파로 가버리면 우리는 못 듣고 초고주파도 못 들어요. 그 다음에 극소하다. 너무 작으면 지금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너무 작아서 우리가 못 보죠. 이번에 19 바이러스의 특징은 사람이 모이면 문제를 일으키는 거니까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IT 강국만이 이게 원거리에서 거리를 두고도 일할 수 있는 그런 IT 강국만이 견딜 수 있는 전염병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만 견딜 수 있는, 모여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지금 모이지 않고도 다 집에서 다들 해서 보내주고 그러고 있는데, 놀라고 저렇게 이태원에 놀려고 모였다가 그냥 지금 공간적 집합을 하는 데는 그냥 핵폭탄이야, 이 바이러스가. 그지? 유준이 이태원 놀러 갔었어? 아니요. 20대가 무서워 죽겠다니까. 20대는 감염됐어도 증상이 거의 없는 애들이 거의 한 30% 가까이 돼가지고 엄청난 잠재적 전파자들로 막 돌아다녀, 우리들 사이를. 어? 20대에 대한 공포. 어? 다행히 근육이는 지금 30대 말이라서. 유진이는 그런데 안 가니까 착해서. 그 다음에 너무 느리죠? 너무 지구가 우리가 볼 때 너무 느리게 느껴지죠? 그러면 지구가 도는지를 몰라요. 해도 조금씩 위치가 바뀌고 달도 위치가 바뀌지만 너무 느리게 바뀌니까 바뀌는지를 우리가 지각하지 못한다.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빨라도 휙 지나가면은 놓치죠.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도 놓친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너무 친숙해도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너무 친해도. 오히려 친숙한데 진리가 들어있을 수 있는데도 맨날 보는 것이니까 놓칠 수도 있다. 가령 매일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일반화해가지고 어디서 어느 지형 위치에서나 동쪽에서 해가 뜨는 걸로 생각해요.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 그렇지 않은데, 너무 친숙했을 때 그게 우리의 지각을 온전하게 만들지 않고 망가뜨려 버리는, 늘 그럴 걸로 생각해요. 자, 이 감각들이 우리를 많이 기만하는, 또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원인들을 지금 각각 나열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감각들이 물체를 포착할 때도 이 객체에 대한 이해가 언제나 믿을 만한 것은 아니다. 눈으로 봤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눈에 본 것이 전부는 아니죠. 에? 그래 안 그래? 우리가 눈으로 빨간색을 봤어요. 명확하게 봤지, 빨간색을. 또 이런 노란색도 명확하게 봤어. 그러면은 이 나무가 노란색이냐? 이 나무가 노란색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이 노란색은 햇빛의 색깔이지, 빨주노초 파란보 할 때 그 노랑이지, 이 나무는 노랗지 않아요. 이 나무는 다만 어떤 성질을 가졌을 뿐이냐면, 빨주노초 파란보 7가지 햇빛의 광선 중에, 광색 중에 노란색만 반사하고 나머지를 다 흡수하는 성질을 가진 물질이야. 어? 빨간색이라면 빨간색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다 흡수하는 거라고. 근데 몽땅 다 흡수해버리면 어떻게 돼? 어? 하나도 반사 안 하면 검은색으로 나타난다. 어? 저런 검은색은 모든 빨주노초 파란불을 다 흡수하는 거고, 하얀색은 7가지 색을 다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7 색깔이 합쳐질 때는 우리는 하얗게 보죠. 눈에 보이는 것이 또 진리인 것도 아니라 이 말이야. 알아들었어? NaCl이 짜요. 소금이. 유진이, 소금이 짜지? 네. 근데 그 짠맛이 소금에 있나? 근데 소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미각은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다고. 소금에는 NaCl만 있지 짠맛은 없어요. 짠맛은 우리가 갖고 느끼는 우리의 맛이지 소금이 짠 건 아니다. 그 얘기 알아들었어? 알고 있었어? 말씀하셔서 예전에? 또 내가 말 안 하면 아는 게 없구나. 거의 그래?
책을 널리 읽어. 내 말만 듣지 말고. 그래야 내 말이 비교가 되면서 아, 좋은 말이다라고 알지. 눈에 보이는 거 맛으로 직접 본 것도 그게 온전한 진리를 안고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지? 공자님도 그런 우리가 느끼는 그런 심상들, 짜다, 뭐 노랗다 이런 심상들을 마음속에만 있는 걸로 봤기 때문에 이제 상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제천 성상, 하늘에서 상은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천성을 타고났으니까 그걸 갖고 있는 거야. 하늘에서 준 우리의 본성이란 뭐야? 하늘이 명한 거죠. 천성, 지위, 성, 중의 첫 구절. 하늘이 명한 것을 본성이라고 한다. 천성이라고 한다. 네? 그 다음에 읽어봐. 그리고 감각들이 객체를 포착할 때도 이 객체에 대한 이해가 언제나 믿을 만한 것은 아니다. 금방 내가 읽었잖아. 그 다음에 읽어. 감각들에 의해 주어지는 증거와 정보는 항상 우주의 유추가 아니라 인간의 유추의 기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사물의 본성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유추, 인간이 느끼는 것이다. 이게 유추란 말이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오늘날은, 그때는 이런 식으로 썼는가 봐요. 응? 인간의 이해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돼. 응? 감각이 사물의 척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크나큰 오류다. 그렇죠. 아까 감각이 짜다고 하는 우리 짜다는 말을 갖고 이 사물은 짠 사물이다. 어? 그렇게 말하면 크나큰 오류란 말이야. 그냥 이것은 빨간 사물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빨갛게 우리가 보는 거죠. 어? 자. 그러므로 이 결함들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측면으로부터 굉장하고 성실한 헌신으로 감각들에 대한 보조물을 찾고 모아서 총체적 실패의 경우에는 대체물을, 왜곡의 경우에는 수정을 제공한다. 우리는 이것을 도구로서가 아니라 실험적 경험으로서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각의 즉각적, 본래적 지각을 아주 많이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 오직 실험을 판단하고 실험이 사물을 판단한다는 사실만을 강조한다. 그렇다고 감각이 쓸모없는 것이냐, 착각과 기만을 일으키니까.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플라톤부터 이제 감각이 인간을 기만하는 걸로 들어온 사례가, 막대기를 물에다가 꽂아 놓을 때 구부러져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야.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걸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크고, 내가 아까 말한 NaCl은 짠데 NaCl 자체는 짠맛이 없다고 하는 말까지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때까지 주로 비유는 막대기 비유가 많으니까 구부러져 보이는 막대기라고 해서 실제로 구부러진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보조적인 물건들을 찾아서 그 막대기가 실제로는 구부러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 막대기가 구부러져 보이는데 손을 집어넣어 갖고 구부러져 보이는 막대기 그 구부러진 부분을 손으로 만져보면 안 구부러져 있죠. 우리 촉감으로는 교정할 수 있어요. 눈의 착각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총체적인 거, 대체물은 여기에 촉각이 대체물이고, 그게 아예 없는 경우에는 수정을 해야죠. 그게 사물이 그런 게 아니라고 다른 추리를 통해서 수정을 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는 약간의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아니, 인간이 어떤 이성이 필요해서 경험적인 걸로 그걸 알 수 있는데, 가령 몇 년 전에, 이전에 내가 살던 집에서 한 달 내내 우수관, 빗물관에다가 물을 버리지 말라고 방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귀찮아 죽겠더라고, 이 바보들이. 근데 한 달 내내 나온다는 말은 방송을 듣고도 누가 계속 버리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방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들리는 건 시끄러운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추리하고 판단해서 이제 오추리를 하는 건데, 듣고 있다가 내가 너무 이상해서, 나는 어디서 출발했느냐, 사람들이 안 버린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버리는 걸로 우수관이 자꾸 얼어갖고 막히는 현상을 그렇게 해석했다고 봤지. 그러면 물이 나올 수 있는, 말 안 듣고 방송을 안 듣고 나올 수 있는 그 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 뭐야?
그 쌓여있는 눈이지.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쌓여있는 눈은 아파트 제 옥상밖에 없잖아. 옥상에 올라갔더니 눈이 말이야, 그 해가 뜨면 녹아가지고 물이 돼서 밑으로 흐르고 눈은 이렇게 쌓여있고, 어? 그래서 아파트 경비들을 빨리 불렀지. 이거 다 치우라고. 자꾸 방송만 하지 말고 좀 머리 좀 쓰라고. 그때는 눈이 있는 것도 경험적 사실이고, 우수관이 얼어버리는 것도 경험적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 오추리를 하고 있는 거지. 경험적 사실들을 정확하게 짜맞추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 치우고 나니까 우수관이 얼지 않는 거야. 물이 안 내려가니까. 계속 그 사람들은 양심 없는 그 아파트 주민들만 양심 없다고 생각하고 방송만 한 달간에 한 거예요. 추리 능력이 정확하지 않고 그렇게 빗나가면 몸이 고달픈 거야. 맨날 방송이나 하고 있어야 되니까. 어? 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면 자연 사물 속의 모든 것을 끌어오는 출처인 감각을 자연의 거룩한 고위 성직자와 이 자연의 신탁에 능란한 해석자로 만들었다고 믿는다. 여기서 이제 비유가 너무 세가지고 감각을 고위 성직자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감각이 참으로 진리를 전해주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원래 고위 성직자잖아요. 근데 참으로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으로, 아니 그런 역할을 하는 자로 감각을 격상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의 신탁이라고 하는 건 자연의 인간, 그 신이 부여한 본성이 신탁이겠죠. 그 신탁을 해석을 잘하는 해석자로, 가장 능란한 해석자로 감각을 임명했다, 이런 뜻이야. 이 감각을 격상시켜야 된다는 뜻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기만하고 착각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남들은 단지 겉으로만 감각을 존중하고 칭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인 반면 우리는 실제로 감각을 존중하고 칭찬한다. 이 감각들은 인간 지성이 편견이 없다면, 말하자면 인간 지성이 빈 석판이라면 그 자체로 충분할 것이다. 인간 지성이 빈 석판이다, 이 말은 인간 지성이 왜곡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순박한 그 상태로 있다면 이 감각들은 충분히 그 인식을 해내는데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인간 지성이 편견으로 되어 있으면 그건 난면경이나 마찬가지 되겠죠. 그 지성은. 이 빈석판이라는 말은 영어로 내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나중에 이제 타블라라사, 존 노크는 이제 화이트 페이퍼라고 그랬죠. 이어야 된다. 빈석판이 이어야 된다는 베이컨의 뜻을, 인간의 머리는 원래,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화이트 페이퍼, 백지라고, 백지 이어야 된다가 아니라 백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존 노크가. 근데 그 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타고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편견이나 모든 전통이나 종교적 왜곡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되는 그런 머리를 계몽하고 청소하는 그 문제를 존 노크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이컨은 엄청 고민해서 4가지 그 우상을 말했죠. 이돌라를. 그게 하나의 이제 존 노크의 결함이고, 두 번째는 인간이 아무런 빈 백지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지나치게 확장한 나머지 인간이 도덕관념에 있어서도 일정한 도덕이나 뭐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미감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것조차도 화이트 페이퍼라고 생각해서 도덕도 외부로부터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갖추는 걸로 큰 착각을 해요. 그래서 가령 이렇게 막 정당화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데는 일부 다처제가 합법이고, 어떤 데는 일부 다부제가 합법이고, 물론 TV에서는 일부 다부제가 지금도 합법이에요. 또
또 어디서 일처 일부제가 합법이라서 도덕적으로 어떤 결혼 형태가 올바른 선한 것인지는 각 나라의 풍습과 살아가는 생활 양식에 따라 좌우되는 거라고 봤어요. 결혼에 도덕적 진리는 없는 것이다. 근데 경험적으로 바뀔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게 있는 건데, 그 바뀌지 않는 측면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또는 본능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어떤 형태의 결혼을 하든 간에 결혼을 해서 새끼를 낳는 것은 본능이잖아요. 그건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각시가 많은 형태인지 서방이 많은 형태인지 하나씩 하는 건지 하나씩 두고 정부나 뭐 첩을 두는 건지 그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 자체가 타고날 때부터 일부 일처제, 타고날 때부터 일부 다처제, 그렇게까지 생각한 거야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게 도덕 무정부 상태에 빠져드는 거야. 도덕을 인간이 타고난 것이라고 보지 않고 도덕 감정을 그런 식으로 백지로 생각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커다란 도덕 철학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여기서 빈석판이 적용되는 것은 인식의 문제에서만 그러는 거예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을 얻는 문제에서만 가급적 빈석판일수록 좋다. 어디서 참으로 진리를 구해야 되느냐? 우리들의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넓은 세상에서 경험을 통해서 구해야 돼요. 아까 여기서 감각들이 이런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니까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만이 그 감각의 착각과 기만을 벗어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말은 많은 경험일수록, 많은 감각적, 많은 듣고 봄, 이걸 통해서 그 상쇄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박학, 널리 경험하는 거, 박물지적인 경험, 이걸 중시하게 돼요. 뒤에 가면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을, 그래서 어떠한 경우수들대로 잘 아는 그런 인간의 지적 능력을 현명이라고 그런다. 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요새 말로는 뭐 쉽게 말하면 노하우인데, 노하우는 이론화할 수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지식이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만,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서만 축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기계를 도입할 때나 우리나라가 새로운 기계를 수출할 때 그냥 그 기계만 수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 나오는 기계는 그 기계가 고장나거나 잘못 작동하면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노하우를 갖춘 엔지니어도 같이 수출해요. 노하우 도입 계획까지 같이 하게 된다, 그들이. 예? 책으로만 해서는 못 고쳐, 고장나도. 기계마다 또 이게 특성이 있어서 같은 원리로 만들어졌어도 특성이, 인간이 같은 원리로 만들어져서 성격이 다 다르듯이 기계마다, 일본 말로는 곤조라고 그러는데 기계마다 곤조가 달라요. 그래서 그걸 계속 경험해 본 사람이 이놈은 이런 케이스로구나 해서 그걸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노우하우라고 하는데, 노우하우 수출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노우하우는 사람 몸에 붙어 있어서 사람 머리에 사람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아파트 주고 못 주고 막 다 줘야 돼. 응? 이론화가 안 되니까, 노우하우는. 우리가 노우하우 할 수 있는 것은 지성적 지식이다. 그런 감각적 지식, 경험적 지식이 아니라. 자, 그렇다고 감각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 아무 교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감각적 지식은 이런 우리가 지성적 지식의 중요한 자료가 되어주는 거예요. 자료가 되어준다. 자. 베이컨에 의하면 감각은 기만도 하고 이 기만을 해소할 증거도 준다. 말하자면 감각들은 종종 인간을 기만하지만 감각 자체의 정보들을 면밀히 조사하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감각 자체의 오류의 증거를 구해 감각에 의한 다각적 지각과 정밀한 실험을 통해 기만적인 감각 내용들을 수정할 수 있다. 물론 단지 겉으로만 감각을 존중하고 칭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인 에피쿠리언 학파의 소박 경험론자들처럼 감각이 사물의 척도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크나큰 오류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감각의 즉각적, 본래적 지각을 아주 많이 신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측면으로부터 굉장하고 성실한 헌신으로 감각들에 대한 보조물, 즉 많은 기억들, 경험과 실험을 찾고 모아서 이 경험과 실험으로 감각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경우에 대체물을 제공하고 감각이 왜곡된 경우에 수정을 가한다면 감각의 결함들은 제거될 수 있다. 따라서 자연 사물 속의 모든 것을 끌어오는 통로인 감각을 제대로 자연의 거룩한 고위 성직자와 이 자연의 신탁의 능란한 해석자로 만드는 길은 감각의 즉각적, 분례적 지각을 아주 많이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통해 실험을 판단하고 실험을 통해 사물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소박 경험론자들처럼 단지 겉으로만 감각을 존중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진짜 존중하고 칭찬하는 방법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다각적인 박물지적 경험, 많은 기억들과 실험에 의해 보조받는 감각들은 인간 지성이 아무런 편견 없는 빈 석판이라면 그 자체로서 사물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이 필요로 하는 방법은 플라톤의 변증론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증, 데카르트의 수리적 논증과 같은 연역의 형식이 아니라 경험을 별도로 분리시켜 이것을 분석하고 필연적 결론을 도출하는 기납의 형식인 것이다. 이것은 공자의 수리부작과 동일한 방법이다. 귀납법이란 공자님의 수리부작이라는 말하고 내용상 똑같아요. 똑같다고. 자, 서술하나 지어내지 않는다. 지어내는 건 머리로 지어내는 거죠. 그거 하지 않고 경험적인 그 순서와 경험적인 그 연관 관계에 따라 차례로 서술한다는 뜻이야. 서술은. 이런 관점에서 베이컨은 실험의 방법론에 대한 길고 상세한 논의를 전개한다. 자, 아까 경험 사실에 따라 그걸 서술한다는 말을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상어가 해수욕원한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보면 대단히 더운 날 많이 공격을 해요. 그러면 더워지면은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지. 어떤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는 날 상어가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인과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쳐요. 근데 그건 뭔 사고의 잘못이야? 더워진다는 사실은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게 만드는 원인이고 더워지면 해수 온도가 높아져서 더워져서 그놈들이 해변가로 오기를 좋아하는 물이 생기면서 오는 거거든. 한 가지 원인이 두 가지 결과를 낳는데 두 개의 결과가 동시에 나타나서 상관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인과성은 없기 때문에 그릇된 사고인데 그렇게 한 번만 경험하면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차례 그런 경험들을 하고 만약에 아이스크림 장사 않는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 똑같은 현상이 나면 온도가 올라가면 상어만 나타나고 아이스크림 먹는 아이는 없겠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거,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상어가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경험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판단의 오류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무슨 말 알겠어? 경험을 다양하게 해서 하나의 바른 결론을 끌어내는 것을 귀납이라고 그래. 귀납. 사물로 순서에 따라 기술하는 걸 서술한다, 서술하나 지어내지 않는다고 그래. 사물로 순서는 많이 다문다게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어떤 순서인지 몰라. 인과는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가 순서가 되는 건데 잘못하면 아이스크림이 먼저가 되고 상어가 뒤가 되는 엉터리 순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지 않으려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순서를 찾아내는 거죠. 올바른 순서를. 그런 뒤에 술인 거지. 뭐 한 가지 사실을 보고 막 우려먹는 식으로 그걸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서양 속담에도 두 혓바닥으로 진리를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 사람 증언한다고 해서 그 진리되는 거 아니라고. 아마 100사람이 해도 진리 아닌 경우 있고 온 국민이 그렇게 생각해도 진리 아닌 경우 있어요. 에? 혼자만 옳을 수도 있는 거라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백성을 믿는 이유는 백성도 실수하지만 하느님도 실수하듯이
백성도 실수해요. 하늘이 백성도로 판단을 따라가니까. 하늘도 뭐 날 때부터 째보 만들어내고 기형아 만들고 막 그러잖아. 하늘도 꼭 정상적인 인간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 어쩌다 실수하듯이. 국민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생각하는 천재성을 하늘은 우리에게 또 교정할 수 있는 수단을 줬죠. 자, 우리나라가 망할 때 너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이김으로써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 망하게 되는데, 너일 전쟁이 일어난 날 조선 팔도의 대부분의 약물개나 먹은 국민들은 일본을 편들어서 대환영을 했어요. 이게 경궁에 있는, 오늘날 덕숭이라고 부르는 경궁구에 있는 고종과 그 측근들만이 너일전쟁을 대단한 불행사태로 봤어요. 이게 패배로, 러시아의 패배로 끝나는 날은 조선이 멸망하는 날로 봤다고. 그러니까 몇 사람만 제대로 보고 온 국민은 정신 나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해요. 근데 일본 놈들이 이기고 나서 막 물사보호족을 강요해갖고 우리 외교권을 박탈해버리거든요. 그때서 너일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겼어야지 일본이 이겼으면 안 됐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그 판단이 서기 전까지, 너일전쟁이 일어나고 그 판단이 서기 전까지 한 4년 동안 대한제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미치광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이기기를 바라면서 고종과 엉뚱하게 다르게. 안중근까지도 모조리. 안중근이 특히 더 그랬어요. 안중근은 대단히 매국적이고 친일적인 사고에 당시 빠져 있었고, 동학군을 진압할 때 이미 20살부터 그래요. 20살부터. 대단히 친일적인 사람이었다. 그 아버지 안진사도 그랬고, 그 사고도 그랬어요. 사고도. 동양평화론을 일본 놈들이 한국을 먹기 위해서 전개하는 이데올로기인데 그것에 흠뻑 빠져가지고 여순 과목에서 동양평화론을 쓰죠. 그 동양평화론을 하면 우리나라 독립시켜주는 걸로 착각하고 그걸 안 해줬기 때문에 총으로 쏘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속아 넘어간 주제에 여전히 그것에 기초해서 자기가 입도를 저기간 이유를 정당화를 해요. 그거 일본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해서. 그래서 왜 일본 안에 안중근에 대한 추모의식을 하는 집단들이 있는지 알겠죠? 대부분의 논리는 다 똑같으니까. 친일파와 똑같아요. 아니, 친일파보다도 일본 놈들의 대륙 침략 논리와 똑같다고. 그게 동양평화론이고 나중에는 대동아 공영권 논리로 가게 되거든요. 그게 초기 형태는 그냥 아시아주의라고도 하고 동양평화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동양주의라고도 하기도 하고. 동양주의는 서양에 맞서겠다는 거니까. 근데 쥐들은 그렇게 우리를 속여놓고는 바로 1902년에 뭐 하지? 영일동맹 맺어버리잖아. 그 하얀 놈들하고 백인들하고 우리는 노란 놈들이 단결해 가서 백인을 물리치하는, 그것은 러시아에 대해서만 써먹고 러시아 아닌 데는 백인하고 막 쥐들은 하고, 우리는 허만 한국 조선 지식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되고, 그런 아주 얄팍한 논리에 넘어간 사람들이 99%였다. 1%도 안 되는 사람만 대단히 우려하는 상태로 봤어요. 네? 그러니까 틀릴 수 있어요.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것은 그렇게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일본 놈들이 그렇게 우리를 사기쳐 먹었다는 사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일본은 잊어버리고 싶겠죠. 우리를 기억한다고. 국민은 한 번 실수하면 그 실수를 한 100년간 반복하지 않아요. 적어도 100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다른 세대들이 생겨나고 딴소리 찾고 하는 동안 이제 45년 우리가 독립됐으니까, 광복이 됐으니까 100년 지나면 적어도 2045년까지는 속지 않겠죠. 유진 양을 같아? 근데 저 속 없는 중국 놈들은 이미 속아갖고 일본 사람들 뭐 하면 하나도 경계심이 없더라고. 중국 놈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항일적인 것을 지금도 보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본받아라 하는 중국인은 있을지 몰라도 지들이 나서서 그러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꼭 표현할 때도 우리는 한중일 그러는데 중일한이라고 표기하고.
중일한. 중한일 그래야지. 신문마다 다 그렇게 돼 있어. 어디 가서 행사 가보면 그래 써놨어. 지난번에 사천성 중국 행사 가보니까 또 그러더라고. 자, 읽어봐. 그는 과학의 목적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를 부분적으로 사용해 주어진 본성에 대해 그 형상들 또는 참된 차이 또는 인과적 본성 또는 본성의 미래적인 것을 발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이 임무를 1차적 임무와 2차적 임무로 구체화한다. 이러한 1차적 임무에 종속된 2차적이고 덜 중요한 두 가지 임무가 있다. 전자의 임무에 속하는 것은 가능성의 범위 안에서 한 사물에서 다른 사물로의 구체적 물체들의 변환이다. 후자의 임무에 속하는 것은 매번의 산출과 운동 속에서 명백한 작용인과 관찰 가능한 물질로부터 포착된 형상에까지 이르는 지속적인 숨은 과정의 발견이고 유사하게 운동 중이 아닌 정지 중인 물체의 잠재적 구조의 발견이다. 그러나 베이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인, 형상인, 작용인, 목적인 등 네 가지 원인 구분을 거부하고 원인과 결과의 인과율만을 취해 이를 자연의 법칙으로 해명한다. 우리가 뭐 뉴턴 일에 자연 법칙,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보면 인과율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불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진료 이 네 가지인데 왜 한 가지만 취하고 나머지는 다 버렸느냐? 그 나머지는 정지 중인 물체의 잠재적인 구조와 관련된 것이라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형이상학적인 사변에 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인이란 뭐냐면 뭐 진흙이 진료지요. 그 진흙으로는 어떤 걸 빚어낸 벽돌을 만들 수 있어. 그러면은 마치 진료가 벽돌을 만들어내도록 만드는 그런 작용을 요청한 것처럼 느낄죠. 그걸 진료인이라고 그래. 재료가 그래서 그렇다. 형상인은 가령 호박 씨앗이 있어. 근데 호박 씨앗은 넓적하게 생기는데 그걸 심어놓으면 이제 새싹이 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자라서 넝쿨이 생기고 또 꽃이 피고 호박이 열려. 그러다 호박씨가 이제 여물어서 다시 호박씨가 돼. 이 전 과정에 매번 모양은 변하는데 그럼에도 그것을 동일하게 반복하게 만드는 뭔가 본질적인 어떤 실체?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형상, 폼이라고 봤어요. 폼. 우리가 말할 때는 종자나 다름없는 건데 종자가 늘 같은 단계의 성장 단계에 있지 않으니까 많이 다르죠. 인간도 그냥 태아인 때가 있고 태어나서 젖먹이인 때가 있고 뭐 17살짜리 그 말썽꾸러기일 때가 있고 또 뭐 한 중학교 2, 3학년의 여학생의 경우는 말괄량일 때가 있고 우리 유준이 말괄량이었어? 말괄량이었을 것 같아. 지금도 약간 말괄량 끼가 좀 남아있고 커서 아주 다소곳한 처녀일 때가 있고 나중에는 뭐 아기 낳은 뒤에 아줌마일 때가 있고 뭐 엄청나게 여자도 다르고 할머니로 달라진단 말이야. 여기에 하나의 그래도 본질적인 어떤 형태가 있어갖고 계속 변화되면서 베리에이션 하면서 성장해가는 그 어떤 숨은 동력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오늘날은 그냥 종자라고 생각하지, 예? 유전자, 뭐 형상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작용인만, 작용어는 우리가 말하는 인과율이에요. 작용인. 이게 작용인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그 efficient가 작용하다는 동사에서 나온 작용하는 그런 형용사고 코스는 원인이거든요. 그냥 작용인이라고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영어로 efficiency, 효과, effect, 뭐 결과라고도 하고 코스는 원인이고 그러니까 이거 인과율을 우리가 쓰는 것이. 목적이는 가령 말도 안 되는 형이상학적인 사고인데 팬다는 대나무를만 먹고 살죠.
그럼 마치 팬다의 관점에서 대나무는 팬다에게 먹히기 위해서 먹히기 할 목적으로 자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모든 동물들은 먹이와 먹이 사이에 있을 관계에 있죠. 무생물에서부터 생물로, 생물 안에는 식물은 동물에 먹히고, 하등동물은 고등동물에 먹히고, 그 고등동물 중에 인간이 가장 큰 그 최후의 단계의 고등동물인데, 그 고등동물인 인간은 신을 섬기기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전 우주를 목적과 수단 관계로 되어 있는 걸로 보는 거. 그래서 목적과 수단 릴레이션을 목적의 경우에 목적인이라고 그런다. 네? 그 관계 속에 목적을 가리켜서. 근데 여기서는 대나무가 팬다를 위해서 자라는 게 아니듯이 오늘날 현대적인 과학적 사고에서는 이따위 목적인 같은 거 인정하지 않는다. 목적인만 하더라도 벌써 이 우주를 물활론적으로 사고하는 거야. 그냥 돌멩이는 널려 있는 거고 흙은 그냥 있는 건데, 흙이 식물한테 그런 영양분을 주고 물을 흡수하고 있다가 그걸 주기 위한 어떤 걸로 흙이 있는 것처럼, 흙을 마치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인텐션을 집어넣어서 생각하는 거죠. 물활론적인 사고고, 목적론적인 사고는 따라서 물활론적인 사고로서 비과학적 사고로 오늘날은 다 추방되어 있다. 딱 하나, 인과율만 뽑아서 여기서 자연의 법칙으로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데, 인과율만 하나를 거기서 뽑아가지고 자연의 법칙으로 처음으로 정립한 사람이 누구냐? 베이컨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적 4가지 원인을 다 분석해버린 거야. 응? 하나만 살리고. 앞에서 나머지 진료인이나 형상인이나 목적인은 뭐 그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는 쓸모가 없는 거지. 네? 그리고 앞에서 정지적인 물체의 잠재적 구조의 발견인데, 이것은 수문 과정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2차적인 이해의 임무인데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이걸 한다면 쓸데없는 사고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사고에 너무 많은 정열을 뺏겨가지고 진정한 의미의 과학은 발전시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기회비용을 생각할 때는 해로운 연구다. 과학 발전에 쓰여질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인용문은 다시 유진이가 다시 읽기 시작하세요. 현행의 인간지식은 현행의 인간 지식의 안타까운 상태는 통상적 표현으로 명백하다. 참으로 아는 것은 원인에 의해 아는 것이다 라고 적어두는 것이 옳다. 자, 지식이라는 것은, 가장 간단한 지식은 우리가 빨간 옷을 보고 빨갛다고 아는 거고, 아, 이건 장미다라고 아는 거죠. 가장 단순하고 소박한 지식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책에다가 적어놓을 정도까지 의미 있는 지식은 아니야. 응? 빨간 거 보면 바로 직관적으로 빨갛다는 걸 아는데, 그것도 지식은 지식이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칠 지식은 아니다. 그런데 말이야, 장미도 엄청 많지, 종류가. 백장미, 흑장미, 빨간 장미 엄청 많은데, 장미의 종류만 다 알려고도 한 수백 가지 될 거예요. 근데 그 장미의 원형이 어떤 것이고, 장미는 무슨 목에 속하고, 다시기 분류에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서 학문으로 정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지식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분류의 학이고, 우리가 간접적으로만 인과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 목으로부터 이 항이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는 가령
달의 인력으로 조수 간만의 차가 생긴다. 이 증명하려면 엄청 어렵죠. 인과관계를 알면은 이용하고 그럴 수 있는 중요한 지식이지만, 자, 그러려면 적어도 조수 간만 어느 정도의 경험이 누적돼야 돼? 조수 간만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때와 아닌 때 여러 가지 정도에 따른 경험이 누적돼야 되겠죠. 그래서 반복된다는 걸 알아야 돼. 왜 반복되나? 봤더니 달이 없는 시커먼 때에 엄청나게 조수간만의 차가 나고, 달이 밝을 때는 좀 조수간만의 차가 적고, 뭐 이건 도대체 뭐냐. 달이 저쪽 지구 반대편에 있어갖고 당길 때는 이제 막 그게 물이 왕창 빠지고, 달이 떠서 이쪽에 있을 때, 지구의 이쪽에 있을 때는 거꾸로 당겨가지고 물이 왕창 부풀어 오르겠지? 그래서 높이 오르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경험을 많이 쌓으면. 근데 그건 이제 어떻게, 실험으로 알아야죠. 실제로 여기서 물이 엄청나게 부풀어 올랐을 때, 유럽에서 부풀어 올라서 오히려 정반대는 파나마 있는데, 파나마 있는 데서 물이 왕창 쭉 바다 멀리까지 물이 빠져야 돼. 그것을 확인해야 되죠. 근데 그때는 뭐 동시에 전화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확인했어? 같은 날에 일지를 쓰도록 해서 여러 지점에서 일지를 쓴 것을 비교해보면, 파나마 근처에서 일지는 그 날짜에 조수가 멀리 빠져나갔고, 바닷물이 유럽에서는 가장 높이 올랐어요. 근데 그때 달의 위치를 딱, 그 날짜에 달의 위치를 알 수 있죠. 그걸 통해서, 그 실험을 통해서, 실험 자료를 모음으로써 단 몇 번의 자료로, 이건 수만 가지 할 필요가, 박물적인 지식을 모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경우의 실험을 크리티컬 엑스페리먼트라고 그래, 그 사람이. 또는 크루셜, 심각한 경험인 거예요. 이 실험인 경우에요. 옛날에 엑스페리먼트는 경험이라는 뜻도 되고 실험이라는 뜻도 다 됐어요. 익스피리언스하고 구분이 안 됐다고. 엑스페리먼트는 라틴어에서 나온 거니까. 사실 두 가지 사례로 게임이 끝나는 거죠. 유럽의 그 날짜에 물이 부풀어 오는 기록과 그 날짜의 달의 위치와 파나마 지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두 개의 자료만 있어도, 달의 위치와 관련된 세 가지 자료만 있어도 그 누적된 조수 간만의 수천 년 누적된 기록과 더불어 결판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응? 크루셜 엑스퍼리먼트로. 무슨 알겠죠? 응? 이것을 머릿속으로 사변으로 지어내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수없는 경험의 누적과 결정적인 아주 심각한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야 돼. 너무 거대한 실험이지 사실. 그래서 알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다만 수없는 추정만 있어요. 아, 달하고 관계 있는 것 같다. 조수간만의 움직임은 달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구나. 있는 것 같다. 근데 뭐 확인을 못해서 과학적 지식으로 오랫동안 뒤질 못했죠. 자. 또한 진료인, 형상인, 작용인, 목적인 등 네 가지 원인을 구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목적인은 유용함과 거리가 먼 것이다. 사실 이것은 인간 행동의 경우를 제외하면 과학들을 실제로 왜곡시킨다. 또 형상의 발견은 무망한 것으로, 인간의 행동인 경우를 제외하면, 이 말은 목적이나 수단이란 말은 인간의 행동과 관련돼서 원래 나온 말이란 뜻이야. 너의 행동의 목적이 뭐야? 그거 말이 되는 이야기죠. 근데 아까 팬다가 먹는 대나무의 목적이 뭐야? 그러면 대나무가 무슨 의도를 가진 양 착각하게 만드는 비과학적 사고라고. 이런 식의 사고를, 인간의 행동의 경우는 맞지만 행동이 아닌 자연적 작용의 경우는 옳지 않다, 이런 말이야. 다 배제해야 된다. 자. 또 형상의 발견은 무망한 것으로 여겨진다. 근데 형상의 발견은 무망한 것인데, 오늘날은 이 형상의 발견을 포기하고 유전자라는 걸 발견해냈죠. 유전자로서 다 대체해버려, 형상. 근데 이 형상은 생물학에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사물에까지 다 적용한 거니까 그 불필요한 거라고 봤을 뿐더러 생물학의 경우는 유전자로서 족하다. 네? 형상이라는 말로서 그 고대인들이 찾으려고 했던 것이 유전자나 다름없어요. DNA. 자. 그리고 그 자체로서 그리고 형상으로 이끌어지는 잠재적 과정과 별개로 보통 찾고 받아들이는 작용인과 진료인은 마지못해 하는 피상적인 것이고 참된 실천적 지식에 거의 무가치하다. 또한 우리는 일찍이 우리가 존재에서의 으뜸 역할, 즉 제1본질을 형상에 배정한 데서 생긴 인간 정신의 오류를 비판하고 교정한 것을 잊지 않았다. 자연 속에는 법칙에 따라 순수한 개별적 동작을 표출하는 제1본질은 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신을 하나의 형상이라고 봤던 거예요, 옛날에. 자. 개별적 물체들 외에 아무것도 실존할 수 없을지라도 철학적 교리 안에서 그 법칙 그 자체와 이 법칙의 조사, 발견, 설명은 지식과 행위 양자의 기초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형상이라는 단어가 확립되고 통용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형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 법칙들과 그 원인들이다. 따라서 사물의 법칙으로서 원인을 인식하는 것이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오로지 일정한 대상들에서의 하향 또는 열기 같은 어떤 본성의 원인만을 아는 사람은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칙과 원인을 아는 사람은 아주 상이한 진료들 속에서 본성의 통일성을 이해한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이전에 달성된 적이 없는 것, 자연의 흥망성쇠도 실험적 노력도 심지어 우연도 창출하지 못한 것, 그리고 인간의 정신 속에 들어올 것 같지도 않던 것들을 발견하고 산출한다. 그리하여 참된 사상과 자유로운 조작은 이 원인의 발견으로부터 결과하는 것이다. 또한 베이컨은 인류가 대대로 협력하여 각 부문의 경험 자료들을 수집해 나가기 위한 130개 항목의 자연, 지리, 기술, 사회 박물지의 개요, 즉 참된 철학의 기초와 토대로서 기여하기에 적합한 자연 경험, 실험, 박물지의 개요를 기한한다. 이 박물지는 인류를 형이상학적 단잠에서 깨워 주유천하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다. 베이컨은 전 인류가 철학에 자신과 자신의 노력을 바치고 전 지구가 절대적으로 대학교와 대학, 그리고 배운 사람들의 학교로 채워졌고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묘사하는 이러한 자연, 경험, 실험, 박물지가 없다면 이런 학교들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또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박물지가 개발되고 잘 수립되기만 하면 자연의 해석과 과학은 수년의 작업으로 이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박물지가 개발되고 수립된다는 말은 많은 그런 다문다견의 기록들이 모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천재의 발견보다 더 중시했어요. 이 경험의 수집을. 따라서 이것을 먼저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연구 작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낫다. 왜? 이런 거 없이 머리만 돌리다 보면 그런 사변적 사고에 빠져들게 된단 말이에요. 엉터리 사고라서 위험한 거야. 무용지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험하다. 사람들한테 엄청난 해를 미치게 되고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체제가 가능한 것이냐. 그건 사고로는 풀어낼 수가 없어요. 해보니까 망해버리잖아, 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망한 뒤에 경험을 두고 어떻게 왜 공산주의는 불가능한가를 이제는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가령 소세지 몇 개하고 탱크를 교환해야 되는가, 그걸 계산으로 알 수 있나? 노동 시간을, 투입된 노동 시간을 따져가지고, 투입된 노동 시간도 그게 말이 한 사람이, 이 사람의 노동 시간하고 내 노동 시간하고 유진이 노동 시간하고 유진이 노동 시간하고 저 뗄라먹고 노동 시간이 같은 거야? 그러면은 질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뭐 이 질은 이 질로 몇 곱절로 환원되는가, 이런 것을
컴퓨터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계산해낼지 몰라, 한 2년 뒤에. 이미 거래는 다 끝나버렸는데. 순간순간 모든 것을 다 해내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걸 해내는 게. 옳건 그르건 간에 실제로 그게 유진이 노동하고 내 노동 시간에 1시간씩 하면은 월급을 4배를 나를 더 주고 유진이는 나의 4분의 1만 가져간다. 실제로 제가 나보다 4분의 1 가치밖에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시장은 정확히 늘 변동하면서 그걸 환산해내요. 근데 만약에 유진이가 억울하게 생각해. 그럼 안 팔겠지. 그 팔고 안 팔고라고는 그런 간음과 경쟁 속에서 이 가격이 힘의 균형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나는 거죠. 사물의 본질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행위자들의 판단의 균형을 찾아가는 거야. 그것은 시장에서는 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그걸 못 해낸다고. 그리고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까 소시지를 만드는 기계가 새로운 기계가 나와서 소시지를 옛날에 비해서 노동이 반으로만 해도 그 정도 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하고 탱크도 만드는 기술이 발전해서 그렇게 조금 노동이 줄어드는데 탱크를 만드는 기술 발전과 소시지를 만드는 기술 발전이 불균형하게 진행되면 계산해낼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계획경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컴퓨터로 인간 머리로 하든지 컴퓨터 같은 인간 머리를 동원하든지 컴퓨터를 동원하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컴퓨터를 아무리 많이 갖다 쓰더라도 그 수백만 가지 시장 물건에 또는 생산되는 물건의 가격을 균등하게 교환할 수 없다. 교환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생산자들이 참여해서 판단과 평가의 균형 속에서 스스로가 책임지면서 하지 않는 한 어디 그 기획사무실서 소시지 100대하고 탱크 한 대 바꿔라 그렇게 명령한다고 생산자 독재죠. 그렇게 하면은 그 당사자들이 그걸 억울하게 느끼면 그 반란이지 뭐. 그 체제는 유지될 수 없는 거예요. 늘 억울하게 느끼는 체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경제 안에서도 억울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 기회가 또 있을 수 있고 행운의 체계이기 때문에 또 행운이 오면 자기한테 몽땅 뭐 별로 일도 안 했는데 돈이 많이 들을 수도 있죠. 그냥 파는데 목을 잘 잡았을 뿐이야.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카드집이야. 그냥 뭐 그 모퉁이집 많이 팔려서 그 이전에 안에 구석에 있을 때는 안 팔리다가 갑자기 또 유치점 옮겼더니 또 많이 팔리고 이런 행운의 요소들이 재수복의 요소들이 시장경제는 있는데 공산주의에서는 그것도 없어가지고 권력을 가진 놈만 당원증 있고 당 간부이신 분만 막 잘 사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정의와 매일매일 싸우면서 그 체제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이란 말은 일상적 불의가 벌어지는 거야. 그럼 일상적 불의는 철학자들은 뛰어넘을 수 있지만 일상인들은 못 뛰어넘어요. 하루 일했는데 반일 이런 걸로 돈 주면 가만히 있냐? 공자님이야 넘어갈 수 있지만 일상인은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고. 네? 그게 누적되면 체제는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공산주의란 말을 처음 쓴 것은 이제 부녀 자식 재산 공유제 그것을 쓴 사람은 플라톤이에요. 그걸 실제로 바보처럼 실행한 자들은 이제 막스 레닌주의자들인데 플라톤이 안 한 이유는 작동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안 한 거지. 어? 그런데 플라톤의 이상국가에는 그래도 노예를 파고 살고 물건을 팔고 사는 시장은 있었다. 네? 시장을 적대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공산주의는 수호자 계급에만 적용되는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과 철학자, 군인들로부터 철학자가 나온다고 생각했거든. 수호자 안에서. 그거만 적용되고 일반 상공신분에게는 그 아무런 조치를 안 했거든요. 상공신분은 국가가 아무 정책을 안 해요. 지들이 알아서 돈 벌어 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런 경제 정책이 없어요. 플라톤 정책에는 아무런 복지 정책도 없고, 그러니까 경제 복지 정책이 없는 국가론. 그건 나중에 근세 초에 뭐라고 그러지? 그런 국가론을 야경 국가라고 그러죠. 야경 국가의 최초의 기획자는 플라톤이다. 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고. 아담 스미스가 그 야경 국가를 말한 걸로 말하는데, 그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그냥 반복한 거예요. 그 플라톤의 국가론을 그 부분에서는. 시장 부분은 열심히 썼는데 플라톤은 시장 부분 하나도 안 썼어요. 거의 뭐 시장이 있다는 정도만 써놨지. 시장을 못 봐서가 아니라 대단히 높이 발전한 시장이 아테네에도 있었는데 그 정도 그 안에 법칙이 있을까 보냐 생각한 거예요. 적어도 일문일가의 법칙 정도는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자, 이것은 참된 실천 철학이 수립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다. 인간들은 마치 형이상학적 깊은 단잠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처럼 정신의 의견, 가공과 참된 실천 철학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바로 자연에 관해 자연 그 자체에게 묻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자연에 관해서는 자연 그 자체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인간에 대해서 알려면 인간에게 물어야 돼요. 자연을 알려면 자연에게 물어야지 감히 지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무슨 알겠어요? 그러려면 물으려면은 자연이 스승이고 묻는 자는 제자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죠. 공손하고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여기서 겸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에 대해서 아는 척하지 말라고. 자, 마지막 읽어봐. 끝내게. 이렇듯 베이컨은 서구학계를 형이상학적 깊은 단잠에서 깨웠으나 칸트의 말대로 데카르트에서 라이프니츠에 이르는 대륙의 합리론은 다시 데카르트주의의 독단론 단잠에 빠져들었고, 휴메 회의론적 경험론의 도움으로 칸트는 이 교조적 단잠에서 깨어났다고 했으나, 푸코의 말대로 칸트는 다시 인간학적 잠에 빠져들어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론적 본유관념의 교리에 따라 가작, 가공하고 자의적으로 기획하고 결국에는 파괴하고 말았다. 자연에 대해서 겸손하지 못한 것이죠. 자연을 배우려고 하지 않은 거라고. 자연에 대해서 묻지 않고 지가 지어내가지고 만들어서 인간이라면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인간학적 잠에 빠져들었다는 것은, 인간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러한 이성을 갖고 감성을 갖고 그런 거 설명하는 것을 인간학이라고 그러는데, 칸트는 그 인간학적인 이성이 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만들 능력이 인간에게 이성적 능력이 있다는 걸 입증함으로써 마치 인식이 반은 끝난 것처럼 인간학적 인간위로 자화자찬으로 끝난 걸 이 잠이라고 표현해서 자화자찬. 예? 비판적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자화자찬은. 오늘 여기까지 1313번까지 하겠습니다.